국제사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의미. 요건 특별히 따로 적을 게 없어서 선생님이 판서를 안 했어. 교환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제라고 하는 게 여러 국가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럼 국제사회라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여러 국가들이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를 우리가 국제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넘어가서 이제 2번 바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서 국제사회 전개. 국제사회라는 개념이 언제 처음 형성됐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텐데 이 국제사회, 지금의 국제사회가 형성된 계기로 작용한 조약이 하나 있어요. 바로 17세기 중반 1648년에 유럽에서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사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역사, 세계사의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굉장히 쉽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통의 학교에서 사회 2와 역사 2를 병행을 하는 건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각각의 학교마다 다르다 보니까 세계사에 보면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럽의 역사에서. 그 종교개혁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유럽에서는 크리스트교의 세력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파워가 강했고 파워가 강한 만큼 부패가 심각해지게 되지요. 교회가 정치에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기존의 크리스트교가 너무 부정부패하고 종교로서의 성격을 많이 잃어버리다 보니까 몇몇 신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뭐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라는 인물도 있었고 칼뱅이라는 인물도 있었는데 새롭게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교를 우리가 신교라고 얘기하고 기존에 있었던 그리스도교를 구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대립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유럽 전역에서 구교와 신교 세력 사이에 종교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종교 전쟁들 중에 규모가 가장 컸던 게 독일을 중심으로 시작된 30년 전쟁이었어요. 참고로 그 당시에 독일은 이름이 독일이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30년 전쟁이 일어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파워가 얼마나 강했냐면은 그 당시의 국가의 개념은 지금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아무리 힘이 강한 나라, 아무리 힘이 약한 나라를 할지라도 어쨌든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은 그 나라의 정부가 가지고 있잖아. 그 권한을 우리가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국가들은요.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사실상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교회의 대표인 교황의 파워가 더 강했고 실질적으로 유럽 전체의 정치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역할은 누가 하고 있었냐면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야. 국가의 개념은 있었지만. 근데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번지기 시작하냐면 30년 동안 전쟁이 이어져 구교와 신교 사이에 이건 곧 신성 로마 제국과 주변의 나라들의 전쟁이기도 했어. 유럽 전역으로 전쟁이 번집니다. 그리고 이 30년 전쟁이 마무리가 된 조약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인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 전체에서 종교의 자유도 인정이 됐지만 또 하나 각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더 이상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어떤 국가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각 국가는 자기 국가의 일을 그 국가의 대표,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정부가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권한을 주권이라고 한다.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된 겁니다. 즉,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을 계기로 해서 유럽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 국가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각각의 국가가 독립적인 주권을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국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요거는 다들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신학로 개척 알고 계시죠? 그쵸? 뭐 콜럼버스라든지 마젤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새로운 신대륙들을 발견한 게 신학로 개척 아니야. 그러니까 신학로 개척 이후에 유럽의 각 국가들,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더 먼 해외 여러 군데로 진출을 해가지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가 방금 배운 전 지구적 차원의 국제사회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까지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뭐만 알면 되냐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이 바로 주권국가 등장의 계기였구나.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개념이 형성된 이후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긴 어떤 모습이겠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세계화 시대잖아요. 다방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제사회 안에서 국가들끼리 정치 교류도 경제 교류, 사회 교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진 그게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번호 1번에서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치?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2번과 3번에 있습니다. 2번. 자, 방금 배운 국제사회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국제사회는 첫 번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주권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가지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건 그 나라의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국제사회는 주권 국가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국제법상 모든 주권 국가들은 법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요렇게 생각하면 쉬워.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법의 헌법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은 다 똑같이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을 가지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그다음에 뭐 학력이 높은 사람도 학력이 낮은 사람도 모두 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평등하잖아. 그 얘기야. 국제사회 안에 모든 국가들은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라는 거야. 법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국제사회의 특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요. 중앙정부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죠. 중앙정부가 없다. 부재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봐봐.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죠. 미국도 미국의 정부가 존재하죠. 일본도 일본의 정부가 존재해요. 하나의 국가 안에는 그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있는데 여러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사회에는 국제사회 전체를 총괄하는 정부가 있어 없어? 정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참 효율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해. 그거 3번에서 나올 거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국가 안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보다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중앙정부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분쟁이 발생해서 전 세계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지진 않잖아.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긴 있다라는 거. 중앙정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다양한 국제기구. 국제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로는 UN, 국제연합이 있죠. 그래서 정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국제사회의 질서는 유지된다라는 게 세 번째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국가는요. 뭐를 가장 우선 추구해요?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자, 국제평화 중요한 것도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뭐 난민 문제라든지 기아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하는 게 자기 나라의 이익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국제사회 안의 국가들의 관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관계가 되게 달라져요. 이익이 돼가지고 동맹을 맺었다가도 손해가 된다 싶으면 동맹은 금방 깨어지기 마련이고 그렇다라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기 때문이다. 자,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옆으로 가서 다섯 번째 국제사회의 특징인데요. 조금 안타까운 거죠. 무엇이냐? 국제사회 안에서는 힘의 원리, 뭐 힘의 논리 같은 말이에요.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국가들 보면 여러분들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있고 약소국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있어요. 국제사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무언가를 추진할 때 아무래도 강대국의 발언이나 강대국의 의견이 약소국의 의견보다 더 크게 반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1번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국제사회의 특성에서 각 주권을 가진 국가들은 평등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랬잖아.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 그치? 근데 국내하고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자,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서 말했다시피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남자든 여자든 일단 법적으로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거야. 근데 현실에선 어때요? 평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 뭔가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 힘이 좀 강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사이에 뭔가 부당한 차별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잖아. 똑같다라는 거야. 국제법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는 평등한 지위를 인정받죠. 미국도 우간다도 법적으로는 평등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은 자, 미국 대통령, 우간다 대통령 어느 쪽의 발언이 훨씬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대답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바로 힘의 논리의 작용이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국제사회의 특성. 자,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고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도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국가들은 서로를 더 많이 필요로 해요.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간의 다양한 방면의 협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 국제사회 특성 6가지 배웠죠. 그중에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라는 거, 이런 문장들 잘 등장하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